자, 르네상스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곡들이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크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는요, 일그러진 진주라는 의미를 갖는 바로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일그러진 진주를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오묘하고 뭔가 기이하지만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시대에 붙은 걸 봐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크 시대에는 이전에 종교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크고 길고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이건 음악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는다든지 미술 작품을 한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모두 똑같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우리 귀에 익숙한 이유는요, 장조와 단조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현대인들의 귀는 굉장히 장조와 단조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런 장조, 단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없어서 아까 수업에서도 내용을 넘겼던 거예요. 그 다음 바로크 시대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성음악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던 건데요. 다성음악은 중요한 멜로디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엔 주로 다성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바로크 시대를 이끌어갔던 세 명의 작곡가 바흐, 핸델, 비발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바흐, 독일 사람이고요. 굉장히 엄격한 자기를 통제하는 캐릭터의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음악의 대가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곡들부터 쉬운 것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미뉴에트 들어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곡이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도 제목도 잘 나지 않는 곡이죠. 미뉴에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곡은 매우 묵직한 곡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곡 토카타 부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띠로리라고 설명을 해서 꼭 기억하도록 선생님이 부탁을 했던 곡이죠.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를 들어보았고요. 바흐의 마지막 곡으로 무반주 첼로 조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첼로 이외에 다른 악기가 등장하지 않는 곡입니다. 네, 이렇게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대표적인 음악을 3개를 들어보았고요. 두 번째 작곡가 핸델로 넘어가겠습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귀화를 한 작곡가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지만 여자는 아닙니다. 핸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운 논란 속에 살다간 사람이고요. 큰 성공, 큰 실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맛보았었던 되게 복잡한 인생사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음악도 종교음악, 세속음악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처음 듣게 될 곡은요, 핸델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할렐루야입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네,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할렐루야였습니다. 다음 들을 곡은 방금 들었던 할렐루야가 종교음악이라면 그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세속음악이에요. 세속 오페라 리날도 중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어서 들을 핸델의 세 번째 음악은 사라방드인데요. 사라방드는 춤의 하나입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느린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제 바로크의 마지막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비발디는 다른 별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이고요. 특이하게 카톨릭의 사제, 즉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 있죠? 신부님이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이 바이올린 위주의 곡이에요. 비발디 하면 어쨌거나 우리는 사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사계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곡이 있고 한 곡당 각자 세 악장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악장 구성이 되는 거죠? 네, 12악장이나 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12개를 다 들려주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겨울의 3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바로크에 대한 이야기와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유명한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바로크에 이어서 고전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서양음악사 복습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고전파. 고전파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전의 음악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조를 마련해 주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고전파는 유럽 전체에서 유행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스트리아 빈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유행을 했었던 계몽주의, 즉 무언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이 음악에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전파에 이르려면은 바로 그때 유행했던 다성음악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성음악이라고 해서 중요한 멜로디가 하나이고 나머지 소리들은 그 멜로디를 꾸며주는 화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음악의 태반이 화성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전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규칙과 형식에 매우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간결하고 무언가 또렷하고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계몽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했던 형식 중에 하나로 소나타 형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고전파 시대를 주름잡았던 세 명의 작곡가는 세 명이 있었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하이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104개나 되는 교향곡을 만들어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교향곡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놀람 교향곡을 들러볼 텐데요. 이 지금 소리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려요. 어떤 이유로 놀람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이든의 두 번째 곡은 트럼펫 협주곡이에요. 1학년 때 수업 때는 들려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놀람교향곡만큼이나 유명한 하이든의 협주곡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하이든의 두 곡을 들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 작곡가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하이든과 같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궁정에 데뷔를 하게 되고 정말 폭풍과 같은 삶을 살다가 너무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별명은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웠는데요. 모차르트는 피아노, 교향곡, 오페라 등등 활약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곡을 꼽아서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알만한 곡으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입니다. 이 곡을 부른 성악가도 대단하지만 이 곡을 사람이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창의적으로 곡을 써낸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곡은 피아노로 연주하는 터키 행진곡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11번이에요. 자, 이제 고전파의 마지막 작곡가 베토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음악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양 음악사가 어떤 산과 같은 그림을 갖는다면 최정상의 봉우리에 서 있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베토벤은 독일의 작곡가이고요. 업적이 너무 많아서 무엇 하나를 언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베토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청각을 잃게 되잖아요. 청각을 잃은 이후에도 엄청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곡가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작곡가이죠. 베토벤의 작품들은 크게 교향곡과 피아노곡 두 가지로 갈래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 중에 유명한 곡 비창 소나타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토벤 바이러스의 원곡이죠. 네, 베토벤 바이러스의 완곡이었던 비창 소나타 들어보았고요. 그 다음 들을 피아노 곡은 월광 소나타입니다. 달빛을 의미하죠. 월광 소나타. 근데 이 곡은 1악장은 매우 느리고요. 3악장은 정말 빠릅니다. 두 개 1악장과 3악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작품을 볼 텐데요.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을 만들고 죽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교향곡이 다 소중하고 유명하지만 두 개를 꼽아 볼 텐데요. 5번 운명 교향곡 들어보세요. 네, 다음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죠. 9번이고요.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같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합창 교향곡으로 불립니다. 슐러의 환희의 송가를 가사로 사용을 했고요. 이것도 절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 합창 교향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쁘게 1학년 때 배웠던 서양음악사 고대부터 고전파까지의 내용을 쭉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양음악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음악가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취하는 문화인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퀴즈에 참여하셔야 수업을 완성한 것으로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